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소식 떠들썩하죠? 네, 그렇죠. 일순간에 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사건이었었죠. 예. 국내는 물론이고 이제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 그리고 주요 외신들이 아주 이 전례 없던 사건에 아주 큰 관심과 기대를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북미 회담이 성공만 한다면 냉전 종식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닉슨과 마오쩌둥 간의 상하이 공동 성명, 네. 그리고 냉전의 종식을 공언했던 부시와 고르바초프 간의 몰타 회담, 여기에 의해서 이제 냉전의 마지막 불씨까지 소멸시킬 수 있는 무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외신들의 보도에서도 꼭 성공해야 된다는 어떤 조바심, 그다음에 걱정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오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조바심과 걱정이 같이 나온다. 네. 예. 주로 어떤 류의 걱정들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이번에 성사가 되면은 역사상 세 번째 아닙니까? 남북은 그렇죠. 네. 근데 북미 정상은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외교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외교 역량의 모든 걸 다 건 그런 어떤 그 준비 과정, 이런 한판 승부가 될 텐데, 예. 사실 냉정하게 말하자면은 북미 정상이 만날 경우에 북한 쪽이 훨씬 얻을 게 많은 이벤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유엔의 공식적인 제재 대상국이었고, 그런 제재 대상국의 수장을 미국 대통령이 만나는 꼴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외교 게임에서 앞으로 내용상 무승부가 나온다 하더라도 미국이 손해보는 장사가 될 거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는 거죠. 예. 특히 올해 말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큰 어떤 의미에서는 도박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셈인데,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어떤 동물적인 감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모든 거를 그 빅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외교 백악관 참모들 신중의 신중을 주문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영국의 가디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쟁보다는 물론 대화를 해야 되고 대참사를 뒤로 미루기만 하는 어떤 것도 환영해야 될 만한 일이고 승리라고, 그 자체로 승리라고 할 수 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9일자 사설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 특별히 신중을 가디언지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과거에도 미국이 정상회담 국제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분쟁 중재했던 그런 경험들도 아주 많은 그런 나라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이게 과거의 이제 그 대통령들과 다르다는 거죠. 과거 대통령 미국의 중요한 협상 그리고 그 정상회담, 이런 게 이제 많이 다르다는 건데, 일단 가장 가깝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지난 1972년도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거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당시는 미국이 사전에 굉장히 많은 준비,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조언, 또 아주 고위 외교 전략 회의도 아주 많이 했고, 예. 이런 것들만 아주 수년이 걸렸다는 거죠. 몇 년에 걸쳐 준비했다. 네. 그리고 당시에는 키신저라고 하는 인물, 그러니까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해서 탁월한 전략을 가졌던 그런 참모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반해서 현재의 미국 외교팀은 일단 팀워크에서 거기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트럼프 취임 1년이 넘도록 지금 아직 주한 미국 대사도 발령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인력 수급이 딸리고 있고, 그나마 있는 참모들도 최근까지 계속 트럼프 곁을 아주 지금 최근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떠나고 계속 있죠. 떠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북미 정상회담 결정의 경우에 그래서 그나마 주무부서인 국무부하고 좀 사전에 논의도 쓸만도 한데 바로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점. 네. 그래서 이제 가디언 신문은 이 실무를 담당해줘야 될 참모들이 최근 대거 트럼프의 곁을 떠나고, 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로 좀 허술한 게 너무 많다, 이런 우려를 이제 보여준 거죠. 고자진 진영도 허술하고 준비도 별로 없이 덜컥 정상회담 받은 거 아니냐, 이런 거로군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가디언 신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에 빅카드가 자신의 지금 개인적인 스캔들, 이게 조금씩 불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걸 덮을 수 있는 호재라고 생각을 해서 유혹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이번 연말로 예정되어 있는 중간 선거에서 좀 불리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역전시킬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결정이
과연 정치공학적 의도가 없는 순수한 외교적인 실익을 위한 결정이었는가 예. 이런 의심이 눈도 있다는 거죠. 순수하게 외교적인 측면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덥석받은 거 아니냐 이걸 네. 우려한다. 네네. 한데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다 선거 앞두고 자기 성과를 내고 지적을 내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근데 예. 당연한 사실 국민의 지지 선택을 받기 위해서 정책을 또 비전을 제시하고 이게 당연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북미 대화의 경우에 정파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아주 뭐 극소수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구나가 다 잘 돼야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정치인 트럼프 한 사람의 명운을 걸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명운이 걸려 있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려를 더 표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안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간섭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론들이 이제 훈수를 둔다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이제 9일자 가디언은 최근 주한 미국 대사 지명에서 낙마했죠. 그리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 빅터 차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네. 빅터 차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과 같은 극적인 외교 행위는 우리를 더 전쟁으로 가깝게 이끌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극적인 외교 행위가 전쟁에 더 가깝게 이끌 수도 있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충분치 않은 외교. 이게 예, 이제 예. 이런 정상회담 단계에서 만약에 이 협상을 실패를 하면은 다른 그 외교 수단 여지가 더 이상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는 예. 좀 해석을 하자면은 이 실무 단계에서부터 상향하는 그런 외교 교섭. 이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경우는 세부 사항에서 암초에 걸려서 좌초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끝까지 정상까지 간다면은 사실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냥 예. 악수하고 사인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예. 정상끼리 미리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실무 조정을 하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장애물을 쉽게 치울 수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국가 정상의 감정 상태, 그다음에 기분 여기에 쉽게 그 결과랑 효과가 이제 좌우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잔기술이 들어갈 그 여지를 아주 차단해 버리면서 교섭 전부 다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인 셈입니다. 합리적인 주장이네요. 네, 그렇죠. 예. 빅터 차 교수가 이제 주장을 한 건데, 그래서 이 신문은 영국을 포함해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번 두 정상의 만남에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앞으로 두 정상이 서로 뭐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바로 틀어져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류의 정상회담 치명적 약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면 안 되는 어떤 극비상을 말을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경솔하게 양보를 뭔가를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끝나고 나서도 이 트위터에다가 북한을 자극하는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쓴다든가 예. 이런 예들을 쭉 들면서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대화하고 하는 건 전쟁보다 대화가 당연히 낫고 정상회담이라는 게 다 잘 되면은 이제 좋은 건데 사실 이 정상회담이라는 게 잘 되면 구경거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비극으로 더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예.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죠. 가디언지가 그러니까 해서 안 되는 일을 하니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네. 아주 잘했고 꼭 성공시켜야 하는 일이기 때문인데 걱정하는 것이다. 네. 특히 트럼프 참 못 믿었다. 그런 얘기군요. 한마디로. 네, 그렇죠. 예. 네. 일본 쪽 언론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요? 일본도 전체적인 그 언론의 결은 영미권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신중해라. 그리고 다 퍼주지는 마라. 이제 네.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예. 일본만의 어떤 그 고유의 반응이랄까 어떤 속내 이런 것들을 좀 읽을 수 있는 거는 그 요미우리 신문이 10일자의 사설에 나오는 일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예. 그러니까 한미 양국의 그 졸속 교섭, 타협 이런 것들을 경고를 하고 냉정한 대처를 재촉하는 것이 일본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니까는 요즘에 그 재팬 패싱, 차이나 패싱 이런 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중국도 이따가 얘기를 제가 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그 중국의 역할, 일본의 역할 이런 거를 찾는 그런 기사들이 많아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양국에다가 졸속 교섭하지 마라, 냉정한 대처를 하라 이런 재촉을 하는 것이 일본의 역할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왜냐하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아직까지는 미국 본토까지는 날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까지는 사정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일본은 미국하고 입장이 다르다. 우리가 더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일본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뭐 그리고 근데 또 그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직 해결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일본은 좀 더 급하다. 이런 어떤 속내가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은요? 중국 언론들은 뭐 원론적으로 한반도에서 불어오는 훈풍에 대해서 환영 뜻하고 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당국이 해왔던 방향대로 가고 있으니까 일단. 네. 예. 뭐 북한이 과거와 같이 중국의 우산 밑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오히려 북한이 핵 개발을 할 경우에 중국의 바로 턱 밑에다가 이 바늘을 들이대는 아주 불쾌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예. 중국이 그래서 이제 쌍중단, 쌍궤 병행 이런 해법을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덕분에 북미 간의 평화의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잘 되고 있다. 이제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애써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 북미 간의 접촉이 중국이 아닌 한국의 중재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소위 차이나 패싱 그러니까 중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애써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 뒤에 약간 초조함이 보이거든요. 초조함? 예. 제가 이제 그 9일자 신화망에 실린 논평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예. 북한이 대화를 약속하고 대화 기간 중에 핵 그리고 또는 미사일 도발 중단을 약속하는 것은 중국의 쌍중단 방안에 대한 실질적 답변이다. 실행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처방이 현실적인 효과를 거뒀다. 굉장히 아전인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아니 어쨌든 중국이 말하는 대로 돼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되고 있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잘 되고 있다. 우리가 원한 대로 됐다. 네. 그래서 앞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양자뿐 아니라 다자 접촉을 통해서 해결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도 같이 좀 하자 뭐 이런 속내가 이런 데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길을 굳게 지켜야 된다. 이게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할이 여전히 있다. 중국이 네. 주변화되는 건 아니다. 그런 주장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거기 신화망 말고 이게 환구망 같은 경우에는 국제 문제에 좀 더 치중하는 것이죠. 좀 더 현실적인 측면의 그 중국 입장을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역할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한반도 문제에서 국제사회가 중국의 역할을 요구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중국이 어떻게 보면 진짜 속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중국 입장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은 수포 대국으로서의 유산이지만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항미 원조를 끝으로 중단됐다. 중국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네. 북한에 대해서 중국의 과도한 기대를 좀 그만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구망에서. 예. 하지만 이제 중국이 주장한 병행 그 협상이라는 것 그 모멘텀도 형성이 돼 있고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오히려 그 미국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이제 대범하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정세가 안정되어 가는 것을 오히려 지지해 줘야 되고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또 이 북중 관계도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낙관하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뭐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언론의 반응들 쭉 네. 좀 둘러봤고요. 네. 또 다른 국내 소식 좀 눈에 띄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패럴림픽 진행 중 아니겠습니까? 예. 관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신문이 관련 기사를 냈는데 네. 이번 그 패럴림픽을 계기로 한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그리고 삶의 개선이 기대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그 최근까지도 장애인에 대해서 처우가 열악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고 한국에서는 그 전체 인구의 약 5%가 신체 혹은 정신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에서 이들 장애인들은 주로 숨겨야 하는 그리고 비정상적이다 창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이 신문이 전했네요. 예. 그 1975년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는 르몽드의 표현입니다. 아동 거리인들, 그다음에 노숙자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거리에서 쫓아내서 거리를 정화시킬 것, 이거를 치안 정책으로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죠. 네. 예. 근데 이 신문이 지금 지적하는 것이 당시 한국은 1988년 하계 올림픽 개최를 신청한 상태였다. 네. 그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짚었군요. 르몽드 네. 신문이. 그러니까 하계올림픽 개최 신청해서 만약 유치가 되면 자동적으로 패럴림픽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우리는 하겠다고 신청하면서도 거리에서는 장애인들을 다 치워버려라.
그렇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아이고. 얼마나 모순이냐. 예. 근데 뭐 그 이후에 이제 많이 상황이 변했다. 뭐 그 이후에 차별 금지하는 법도 이제 재조정이 됐고, 지하철도 이제 개선이 되고 하는데 이제 또 지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20%만 그 휠체어 승강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여전히 한국에서는 이 장애인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한 장애인을 위한 활동과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패럴림픽을 계기로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것이 좀 개선될 거를 기대한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여전히 아직 한국은 부족하다. 네. 좀 부끄러운 기사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밖에서 본 한국이었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어요. 자, 사건 분석의 달인 김복준 연구위원, 또 심리 영재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하고 심리 스릴러 토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미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번지는 미투 운동에 가해자로 지목된 정치인들의 반응, 대응이 제각각인데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오늘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사업가의 폭로가 보도된 직후 의원직 사퇴와 서울시장 경선 도전 포기를 전격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프레시안이 3월 7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기 1시간 반 전에 저 정봉주가 호텔 룸으로 A씨를 불러 성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도하여 전 국민과 언론을 속개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최근 저희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악성적인 내용들이 많이 유포되고 왜곡 조작되고 있습니다. 저를 둘러싼 이 모든 주장들은 기획 날조된 허위 사실임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 자진 출두, 또 부인, 또 적극 해명, 또 원직 사퇴까지 지금 정말 반응들이 다양한데요. 예. 자, 김 의원님. 예. 어떤 정치인의 반응이 가장 눈에 띕니까? 이 네 분 중에서요. 네네. 제 개인적으로는 안희정 전 지사입니다. 이제 전 지사네요. 마음에 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아니, 눈에 띈다는 뜻이에요? 눈에 띈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예. 사실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마음에 안 든다.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이분한테서는 제가 느끼는 거는 그거였어요. 도덕적 비난은 오케이. 법적 책임은 노. 아하. 그런 느낌을 저만 받았을 거예요.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아하. 그런 느낌이 있고 그거는 이제 좀 더 이어지면 당장은 정치 중단. 그렇지만 만약에 이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난다면 정치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아까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아이들하고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아하. 피해자한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유, 개인적이죠. 아이들과 가족에게 미안하면 다른 피해자라고 지금 피해자라고 단정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로 지금 인식되고 있는 그분한테는 그분은 누군가의 자식이 아닌가요? 그렇죠. 네. 따끔한 말씀 같은데 최명기 원장님 네 분 정치인 중에 누가 눈에 제일 띕니까? 저는 박수현 도지사 후보께서 네. 연희하는 도지사 괜찮지 않습니까? 얘기했을 때 저거 너무 한 발 나가셨는데 저 말씀은 안 하셔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다 했었습니다. 네. 자, 이게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저도 변호사지만 만약에 이분들이 저의 의뢰인이라면 어떻게 조언을 할까 고민이긴 한데요.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어떻게 가장 자기한테 그 영향을 미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증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로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증거예요? 증거가 가장 많은 사람은 사퇴. 민병도 의원은 별거 아닌 것 같긴 하던데요. 그러니까 일단 그게 다는 아니고요. 또 두 번째는 또 반대로 본인이 얼마나 몰렸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증거가 명백하더라도 어차피 이거 한 판이 아니면 이모저모 똑같 2판 4판이라 그러면은 네. 그때는 오히려 또 역설적으로 증거가 많더라도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성격 부분도 있네요. 근데 성격 부분은 별 영향이 없는 게요. 국회의원들은 다 성격이 비슷합니다.
아니 비슷한데 네 그렇진 사람이 않죠. 완전 달라요. 지금 결정한 거는 정말 정반대로 4인 4색 결정 같은데 일단은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결단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희정 지사 얘기를 했는데 안희정 전 지사가 자진해서 검찰에 예. 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좀 특별한 경우거든요. 예. 근데 뭐 이거는 뭐 제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을 했어요. 네. 일단은 자진 출석을 한다는 이야기는 긴급 체포를 할 수 없는 그 법적인 요건이 되죠. 네. 그 부분에서 자진 출석은 상당히 방어막이 됐고요, 법적으로. 구속은 절대 안 하겠죠. 그래 되면. 네, 일단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일단은 그 당당하게 그 검찰로 스스로 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네. 혹시입니다, 이건. 네. 혹시 다른 피해자가 또 있다면 그들이 볼 때는 상당히 위축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2, 3의 피해자가. 만약에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면 저렇게 당당하게 검찰로 다시 저 사람이 스스로 가는 것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위축감이 조성될 수 있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 네. 그런 부분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김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검찰의 조사를 받고 나온 후에도 그 말들을 했어요. 안 지사가. 저를 고소한 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 아내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안희정 지사가 쓴 책을 전 거의 다 읽었거든요. 다 읽었어요? 책을 갖다 내려고 안희정 지사가 본인에 대해서 쓴 책은 거의 다 읽었는데요. 작년에.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 문재인 그러고- 대통령 책을 읽어요? 그것도 거의 다 읽었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냥. 네, 그런데 안희정 지사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부분이 네. 본인이 처음에 이제 그 수감 생활을 하고 나와서 출판사도 하고 공사판에서 일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한 달도 생활비를 갖다 집에 안 보낸 적이 없었다는 거를 굉장히 본인이 강조해서 쓰는 게 하나 기억에 남고 너무 힘들더라도 생활비는 보냈다. 네, 그러니까 아하. 본인이 굉장히 무책임한 가장이라는 생각을 하긴 진짜 싫어하는 부분이 있으신 아하. 거고요. 네. 또 두 번째로 이유는 모르지만 본인이 썼으니까 네. 두 번째 정치 자금 때문에 수감 생활을 하고 나서 나오자마자 부부 상담을 받으셨대요. 네. 몇 차례. 음흠. 그러니까 왠지 굉장히 미안한 마음, 잘 지내봐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부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나온 부분도 있고 가족들한테? 또 네. 이분한테는 현재 갈 곳이 가족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아마 또 그런 부분이 있게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적절치는 않죠. 왜냐하면은 인간의 심리적 고통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육체적으로 손가락 하나 잘린 것보다 손이 잘린 게 더 큰 고통이라고 육체의 네. 고통은 나뉠 수 있겠지만 심리의 고통은 누가 더 심한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김지은 비서의 고통과 아내의 고통을 비교한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자, 다음은 정봉주 전 의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 진실 게임 양상으로 그렇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자, 지금 소송까지 이제 했습니다. 고소했죠. 예. 자, 이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이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결국은 자동으로 개입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한쪽에서 뭘 발표하면 한쪽에서 반박하고 또 재반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미공 속에 빠져가지고 사실 국민들이 혼란에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공직선거법이라든지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이죠. 네. 뭐 이런 거 등등으로 해서 이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떠맡아 가지고 이제 아마 수사가 개시되면 객관적인 사실로 야, 이제 근데 이게 7, 나올 8년 전에 이거를 밝히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마 경찰 제가 이제 만약에 수사를 한다 그러면 네. 객관적인 사실로 선정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정의원이 공식적인 행사 시간 네. 그 다음에 뭐 CCTV나 혹시 사진이 있다면 또 보도 자료가 있다면 기사 등이 있다면 일단은. 이런 것 등등으로 수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실 공방으로 돼버리니까 또 이쪽도 마찬가지 같아요. 박수현 지금 충남지사 후보도 약간 미투 운동하고 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것도 미투 운동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경우에는 아내분이 심리적으로 본인이 부당한 고통을 당했다 생각하게 되면은 일종의 연장선상에 있긴 한데 네. 지금의 미투 운동은 뭐 위계에 의하건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투 운동에 엄밀히 말하면 맞지는 않는데 네. 그러나 미투 운동에 그냥 스캔들이
같이 있게 되면서 연장선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지요. 약간 결은 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드는데요. 다르죠. 네. 예, 이거는 저는 이렇게 따지고 싶어요. 네. 여성이 새로 나타나서 별거에 들어갔느냐, 네. 아내하고, 네. 아니면 아내하고 문제가 생겨서 다른 여성하고 만났느냐, 이렇게 선후 관계가 좀 정해져야 될 것 같고. 민사소송 가면 그거 제일 많이 따집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게 있잖아요. 지방의원 비례대표 공천 관련된 게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월권 내지 특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결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눈에 띄는 분이 민병두 의원이거든요. 네. 제가 앞만 읽을 봐도 이게 사퇴할 거리가 되느냐. 그래도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긴 또 아는데 또 어떤 강한 그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다른 게 있다면 가능하다면 정치에 본인께서 만약 회의감을 느꼈다는 부분이 네. 있다거나 아니면은 사실과 관계없이 이어지게 됐었을 때 가족이랑 본인이 너무 뭐 상처를 받을 수 있다거나 그러면 사실관계와 여부 없이 결론을 내리는 분도 가끔씩은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성격 그런 부분도 사실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문제되고 이러면 일단 사퇴로 하겠다. 당에서는 많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 자체보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중요한 게 이 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고 네. 국민들이 잊어먹기를 기다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혹시 거론되는 분들한테 네. 가장 아마 골칫거리거나 혹은 해결해야 될 그 난제가 네. 분위기에 편승한 확대 재생산이에요. 아하. 하나가 딱 드러나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부인해버리면 제2, 제3의 어떤 그 피해자가 또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탁 끊어버리는 것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슬기롭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정치인이라면 만약 여기서 좌절하게 되면 더 이상 정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응 부분들이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무조건 사과를 하고 하는 게 또 능산지는 또 그러나 그렇긴 사실은 한데. 그 제기 여부는 네. 지금 사과를 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네. 그거는 본인의 정치적 자산과 역량이 어디까지 있느냐가 또 그렇죠.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인이든 어쨌든 간에 일단은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다. 예를 들어서 민병두 의원은 지금은 본인이 사퇴하고 끝났지만 네. 다음에 공천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네. 지금 오히려 사퇴하기가 쉬운 겁니다. 아,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내가 초선도 안 해봤는데 지금 사퇴를 하게 되면 앞으로 영영 정치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분은 사퇴해서는 안 되는 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이라는 표현은 그게 올바르다 뜻은 정답이 아니고요. 아니고 그게 맞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게 될 수도 있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주고 싶어요. 네. 뭐 독실한 천주교 신자라고 얘기하시고 뭐 자성과 성찰의 기회를 갖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신한테 엄격한 뭐 어떤 자신의 성향을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주고 싶어요. 네. 자, 오늘 존속 살해 얘기도 좀 했고요. 가족 간의 범죄 네, 부분. 예. 그리고 미투에 대해서 대처하는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자세를 봤는데 이 시간이 조금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주에도 이런 주제를 한번 더 다뤄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3부 이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하고요. 오늘은 김수민 평론가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정봉주 전 의원 관련 얘기로 시작을 해보죠. 이제 어제 기자회견과 또 정 전 의원을 당시에 렉싱턴 호텔에 데려다 줬다는 갔다는 그 진술이 나왔고, 그래서 공방이 오간 다음에 오늘은 또 이제 정 전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리 뒤집혔다 저리 뒤집혔다 아주 복잡한 양상으로 상황이 흐르고 있는데, 자, 우선 김태현 변호사. 네. 어느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그걸 방송에서 제가 어떻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예. 좀 뭐랄까 다른 미투 의혹과는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다른 것 사건들 뭐 민병두 의원도 그렇고, 민병두 의원도 난 안 했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대응 반박은 없었거든요. 그냥 네. 나는 안 했다, 내 기억이 없다라는 예. 거고,
안희정 전 지사도 그냥 합의된 관계였다 정도. 뭐 이 예. 정도지 뭐 구체적인 반박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 사건은 정말 희한한 게 다른 그 오히려 안희정 전 지사의 김지은 씨의 어떤 인터뷰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 프레시안에 처음 나왔던 그 피해 여성 그 여성도 주장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과연 이걸 아주 세밀한 아주 묘사였죠. 세밀하게 구체적인 묘사예요. 예. 그냥 한편의 소설 같은 묘사. 그런데 그것을 대응했던 정봉주 전 의원의 어떤 반박과 보도자료 기자회견 내용도 굉장히 세세합니다. 아주 시간대별로. 네, 시간대별로. 그리고 제 어떤 그 이런 피해자 쪽의 재반박, 그 다음에 정봉주 전 의원 측의 제재 반박까지 양측이 너무나 진술들이 나름대로 본인의 상황에서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 어느 말이 맞다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만약에 작년 일이라면 굉장히 쉽죠. 그럼 렉싱턴 호텔 딱 가서 자 예약 장부 주세요. 그렇죠. CCTV 봅시다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 어딘지 아직 그 룸 가보셨죠? 아니요. 안 가보셨어요? 네, 안 가봤어요. 뭐 갑자기 또 나한테. 아니 왜냐면 왜냐면 그러면 뭐하러 가요? 아니 왜냐면 렉싱턴 호텔에 그 1층에 있는 그 식당에 우리는 밖에서 욕먹을래도 밖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남들 저는 다 보는 앞에서. 거기 있는 룸에서 식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아 멋있어 보이지 누구랑? 않습니까? 네? 누구랑요? 아니 뭐 여러 사람들이랑. 예. 오케이. 저는 가보셨는 줄 알았죠. 어쨌든, 예. 어쨌든 그거 하려면 다 예약을 받습니다. 예. 그 예약 정보랑 그 CCTV 한번 보면 다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2011년이니까 예. 그 호텔 식당이 2011년 거를 가지고 있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 뭐 정말 폭로전의 양상이 돼 있고, 근데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검찰에 고소라는 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건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수사하게 되면 나오겠죠. 이게 선거 전에 나오긴 쉽지 않지만 결과가 누가 되든 한쪽은 치명타를 입는 거죠. 이렇게 예. 되면. 예.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예, 수사에 들어가겠지만 수사로 밝혀질까 이것도 저는 좀 의문스러워요. 처음에 이제 정 전 의원이 렉싱턴 호텔 자체를 간 적이 없다 그 즈음에 그렇게 밝혔을 때는 아 이거 어쩌면은 어느 쪽이 옳든 간에 쉽게 가려지겠다라는 그런 예감을 가졌는데 이게 뭐 서로 간에 계속해서 이제 주장이 엇갈리고 그리고 확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증이 예. 증언하고 주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뭐 CCTV라든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어느 시각에 어디에 있었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장치와 증거가 없는 이상은 수사를 해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또 다른 어떤 사회 논점을 남길 수도 있다. 양쪽 다 어떻게 보면은 무죄 추정주의를 우리가 적용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는데 양쪽에 다 무죄 추정주의를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특히나 또 정 전 의원은 현직 정치인으로서 이제 자리에 도전하는 입장이고 그럼 저 사람이 자리에 도전한다 했을 때 유죄가 입증되지 않았으니 그냥 무죄라고만 할 것이냐. 그렇게 치면 또 만약에 피해 호소인이 진짜로 피해자라면 어떡할 것이냐. 근데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건 없다. 이채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또 다른 사회적인 굉장히 복잡한 딜레마가 있는 쟁점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말이죠. 이 그러니까 그 소위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이잖아요. 그 누가 입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허위라는 일단은 걸. 그 전에 것부터 말씀드리면 네. 여자 쪽에서는 지금 법적으로 걸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강제추행인데 2011년일 때 공소시효도 지났고. 친고죄고 뭐 그 문제 저 고소기간 문제가 있어서 이제 예,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 중에 칼을 뽑아든 건데 나름의 칼을 지금 공직선거법상의 낙선의 목적어라는 허위사실 유포 이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원래는 모든 형사 사건의 입증 책임은 검찰한테 있는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 사람이 유죄라는 것을 입증을 해서 재판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만약에 이게 진짜 재판에 기소가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자 측이 피고인 측, 검찰이 이제 검찰 측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죄 입증 책임은 검찰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쌍방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갈리기 때문에 예. 그 유죄가 입증되는 증거들을 이 여성 측 고소를 당한 여성과 이 기자 측이 많이 갖다 주죠 검찰에. 우리 예. 이런 자료 있다고. 예. 근데 지금 제가 김수민 전 의원님과 제가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네. 이 렉싱턴 호텔은 사실은 사설기관이 호텔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3, 4개월이면 없애버린다고요 카메라. 네. 근데 그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이제 방범 카메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대로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 속도 위반 카메라도 있고 또 방범 자료 취집하는 카메라도 있어요. 예. 그런 거는 보존 기간이 얼마나 되죠? 그것도 그렇게 이렇게 7년 이러진 그러진 않지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뭐 하드디스크 용량이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생각이 난 건데 근데 결국 민구팍 씨하고 정봉주 전 의원 간의 의견이 갈리는 게 하계동 을지병원. 거기가 예.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 옛 지역구 바로 옆입니다. 하계동 을지병원이요.
그 을지병원에서 렉싱턴 호텔까지 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한 40분 정도 걸렸다는 거고 저 정봉주 민국파시 증언은 정봉주 전 의원은 야 무슨 축지법이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마 그게 오려면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그래서 쫙 와가지고 성수대교 쪽에서 올림픽대로 타고 빠졌을 거예요. 여의도 쪽으로. 수많은 카메라들이 있거든요. 방범 카메라도 있고 그게 사실 보존기한이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서버 같은 데 저장이 돼 있다고 하면 그거 보면 어디 하나에 찍혀 있겠죠. 그게 7년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겠죠? 그래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근데 그걸 뭐 김성준 앵커한테 여쭤본다고 답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보다 뭐 많이 아실 것 같아가지고. 혹시 이제 취재 현장에서 뭐 그런 거 안 하셨나 해서. 오늘 고소를 하는데 정작 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그 분을 고소를 한 게 아니라 그걸 처음 보도한 기자들을 고소를 했어요. 네. 이건 어떤 계산이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피해 호소인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고소 대상에서 일단은 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영원히 빼겠다라는 거는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네, 지켜봐야 되겠고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뭐 혹시나 또 어떤 뭐 상황의 변경이라든가 뭐 피해자의 심경의 뭐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 호소인이죠. 예,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정 전 의원의 오늘 고소는 어떤 나를 무고하게 몰았다 자체에 대한 고소라기보다는 팩트 체크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보도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고소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체를 가지고 그러면 피해 호소인을 왜 고소를 하지 않느냐. 뭐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일단 언론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저는 일단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일단은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실히 밝혀진 게 아니니까. 그렇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측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겠나. 왜냐하면 특정은 됐을 거예요. 정확히 왜냐하면 정봉주 전 의원의 보도 자료들을 보면 야, 그 피해 여성 A 씨는 그 기자하고 대학 동창이다. 그리고 낙검수 모임 팬이어서 모임에 몇 번 왔었다는 얘기는 대충 누군지는 안다는 얘기 것이거든요.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까지 모르죠. 이름이나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야, 나 그 여자 누군지도 몰라가 아니라 그런데도 만약에 그 고소를 뺐다는 건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대한 대응이 하나 있고 굳이 지금 피해를 주장하는 쪽을 자극을 해서 확전을 시키는 것을 조금 막으려는 건 아니겠나 뭐 그런 의도도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 피해자를 그 무료 변론해주겠다고 나온 박훈 변호사 누군지 아세요? 박훈 변호사 유명하신 분이죠. 뭐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고 노동조합 쪽에서 주로 일을 하시면서 진보 성향의 투쟁하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고 김광석 씨 타살 의혹에 대해서 이제 부인이었던 서혜순 씨한테 이제 타살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타살 의혹을 이상호 기자가 제기를 했는데 그 맞은편에서 등장해서 서혜순 씨를 변호하는 그 역할로 나서신 분이고 이분이 보니까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박훈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상호 기자나 또 정봉주 전 의원이나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음모론의 유포자들이고 생사람 잡는 사람들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박훈 변호사의 어떤 변호사로서의 누군가를 변호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인정하지만은 이분도 조금 정치 진영 논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저도 모르는 분은 아닌데 좀 돈키호테 기질이 있으신 분이고 좋게 얘기하면 이제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성격의 분이시죠. 지금 그 말씀 중에 그 다음 코너 이 코너 바로 다음에 할 추적 사건 사고 출연을 위해서 배상훈 교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스튜디오 밖에 경찰의 주요 도로 카메라 자료는 오래 보존을 안 한답니다. 자, 그럼 그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진짜 진술에 의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야 참. 아이고. 자,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이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이 박수현 후보자가 적격인지를 재심사하기 위해서 국민 배심원단을 구성한다? 뭐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국민 배심원단이 결정할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왜 이거를 국민 배심원단에 저는 하는지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판명합니까? 두 사람 얘기 갖다 놓고서는 무슨 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수사권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재판에서 국민배심원단 꾸리는 거 나름대로 검찰의 수사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사 자료와 증거적 기록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정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변호인들의 변론을 듣고 검찰의 공소 내용들을 듣고 그리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사실은 그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국민배심원단 꾸려서 자 얘기를 해봅시다라고 하면 박수현 전 대변인 나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의혹을 제기한 그 전 부인 측에서 구리 민주당까지 가서 그걸 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 예.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왜 이걸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고 저 민주당에서 봤을 때 본인들이 어느 정도 소명 관계를 들어보고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네. 이게 만약에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안희정 전 지사의 문제와 완전히 결은 다르고 전혀 성질은 다른 것이지만 그것에 와서 증폭돼서 만약에 충남도 선거를 비롯한 다른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고 하면 후보자가 박탈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이건 순전히 사생활 문제고 그리고 범죄도 아니고 그리고 이건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다. 박수현 전 대표 억울하다라고 하면 그대로 경선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왜 이제 본인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국민 배심원탈이라는 이런 다른 사람들의 칼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나 또 사리분별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쉽고 성급하게 정무적 판단을 들이대는 것도 문제지만 정무적 판단을 할 거면 책임지고 예. 당에서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또 이런 식으로 배심원단한테 떠맡기는 예. 이거는 정당의 외주화 라고 하는 경향이 왜 선거 때만 되면은 공천심사위원회 따로 꾸리고 혁신위원회 따로 꾸리고 심지어 혁신위원장이 그 당 당원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일부러 그러죠. 예, 이게 예. 지금 주요 정당의 주요 문화가 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이제 외주화 비슷한 그런 이건 좀 자신감 부족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자신감 부족도 있고 책임감 부족이 더 크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일단 떠안고 어떻게든 처리하겠다. 어떤 이정표로 남기겠다. 이런 의지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선거에 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거에 대한 판단만 남아 있는 건데 본질적으로 배심원단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유권자 눈치를 보겠다는 거죠. 국민 배심원단을 구성하겠다는 게 그렇죠. 유권자들 분위기가 박지원 뭐 나와도 돼. 뭐 이런 거면 그냥 거기에 얹혀서 가는 거고. 그렇죠. 유권자에서 배심원을 추출하는 형태로 예. 그렇게 해서 가겠다는 건데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건 일단 뭐 내연 관계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혜 예. 공천이었느냐 그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당에서 예. 그런 거는 진상조사를 당에서 적극적으로 당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걸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저런 정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살려주고 싶은데 국민 여론이 좀 무섭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여론이 좀 대신 살려주기를 바라는 게 민주당의 생각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차도살인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바람막이를 만들어주는 건지. 예. 왜냐하면 결론은 완전히 다르지만 공통적인 거는 우리가 결정하기엔 너무 부담되는 걸요.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민주당 입장에서 아마 자진 사퇴를 권유했다라는 얘기가 한번 어저께인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 기류가 맞다고 하게 되면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청와대 대변인까지 했었고 정리하기엔 부담스럽고 우리가 그러니까 국민 검증위원단 해서 뭐 하면은 정리되지 않겠어? 요 차도살인 요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아깝고 왠지 박수현 전 대변인 나가면 당선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면죄부만 잘 만들어주면 예. 근데 우리가 괜찮다고 하게 되면 여론이 좀 안 좋을 거고 야당에서 그러니까. 공격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가지고 방패를 만들어주는 거지. 차도 살인인지 차방패 뭐라고 그럴까요? 사면인지 어느 쪽인지는 하여튼 활인인가 활인인가 차방활인인지 어쨌든 중요한 건 민주당이 스스로 결정하고 싶진 않고 남의 손을 빌려서 좀 면피하고 싶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당내 리더십의 부재하고도 연관이 있는 게요. 일단은 민주당의 확실한 리더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이제 대통령 중심제 체제에서 네. 청와대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당내에 잘못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면 더군다나 공천 관련된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누가 할 것이냐 예. 이 문제가 남는데 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런 문제를 아주 과감하게 심지어는 너무 지나친 정무적 판단으로 해결했던 것은 지난번에 총선 때 독특한 그 캐릭터를 갖고 있는 나이 많으신 김종인 전 의원이었어요. 그분 아닌 다른 캐릭터가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김종인 전 의원 또 정권을 위임받아가지고 아까 외주화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그런 형태로 일시적으로 했던 행위거든요. 근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리더십이 민주당에 없어요. 추미애 대표도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리더십 문제가 또 중심에 있는 거죠. 국회의원직도 내던지셨는데 다시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영입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까요? 그분요. 그분 뭐 탈당하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겠죠. 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번에는 검찰이 오늘 오후에 충남도청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19명 정도 인력이 투입돼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지금 그 서울의 안전지사 사무실도 한 사흘인가 나흘 동안 뒤졌잖아요. 예. 근데 이번 충남도청에 가서 또 뭘 뒤질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충남도청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 혐의를 지금 뭐로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만약에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예, 고소장이나 그거로만 만약에 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도 충남도청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 여성도 충남도청에서 일하면서 지금 거기서 보좌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업무 일지나 아마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이 혹시 남아있지 않을까 해서 충남도청 압수수색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일단 현재까지는. 물론 조금 더 나가면 뭐 오늘 아침에 이제 동아일보죠. 거기 단독 보도했던 그런 그 오피스텔을 네. 그 오피스텔을 제공했던 안희정 전 지사의 친구 네. 애가 건설회사가 뭐 충남도 광급공사를 많이 땄다. 그래서 뭐 그것이 문제 있지 않냐 이런 보도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것까지 지금 수사하기는 아직은 너무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건 수사 아닌가요? 근데 만약 혐의가 있다고 하면 이제 영장에 기재를 하죠. 근데 아직까지 그 영장에 그렇게 되면 뇌물인데 그게 기재됐다는 보도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순수하게 일단은 안희정 전 지사하고 김지은 씨의 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봐야 되겠죠. 안희정 전 지사 문제 대책위원회에서는 안 전 지사에게 추가로 피해를 봤다는 제보도 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뭐 제보야 근데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요. 예. 뭐 지금 현재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뭐 더 피해자가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고요. 계속해서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될 테고 저는 이제 그 압수수색 얘기 나왔지만은 네. 검찰 수사 이상으로 주목이 되는 거는 이제 법리 공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위력에 의한 간음 이것이 이제 아주 직접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인 물리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애매모호한 영역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재판부에서 또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제가 기사를 잠시 보니까 여기도 압수수색했네요. 관사도 예. 네, 관사는 좀 오히려 좀 더 의미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관사에 사실은 안정적 혼자 생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 와중에서 그 김지은 씨의 어떤 관계를 유추해서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관사 압수수색은 좀 의미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압수수색한 거는 역시 여성아동범죄조사부고 검찰 관계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현재는 성범죄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오피스텔에 제공한 건설 회사의 관급 공사 수주 이거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직은.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한 걸음 뭐 그 정도 안 남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의당이 민주평화당이 제안한 이 공동 원내 교섭단체 구성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민주평화당은 원했던 거고 정의당도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구성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됐는데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네. 보세요? 이 두 정당의 손을 잡는다는 거. 저는 정체성이 다른 정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게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네. 예전에 뭐 우리 DJP 연합이라는 사례도 있었듯이 꼭 정체성이 원래 정체성이 다르니까 또 연합을 하는 거거든요. 다만 동어 반복인 것도 있는데 DJP 연합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이 다른 부분을 인정을 하지만 정책적으로 한 가지 방향을 선택을 한 거죠, 사실. 그렇죠. 근데 그에 비하면 원내교섭단체 공동 구성은 정책이 다르면 또 따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정의당은 손해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평화당은 원내교섭단체를 해봤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비교섭단체가 되면서 금단 증상에 시달렸어요. 네. 근데 그걸 끊어낼 수 있는 그걸 잡은 건데 정의당은 뭐 정의당 입장에서 상임위에 간사를 둔다거나 네. 여러 가지 혜택이 몇 개 있습니다만 저는 정의당이 독자 노선이 지금 제대로 정립이 안 됐고 민주당과의 차별 지점이 잘 안 보이는 정당이 돼서 그게 위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저는 오히려 정의당이 사회운동 정당이라고 흔히 불리우는 뭐 더 쉽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운동권 정당으로의 성격을 더 강화해야 된다. 과거에 선명성. 그렇죠. 민주노동당이 예전에 견제했을 때 예를 들어서 카드 수수료율 인하 운동이라든가 길거리로 나서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줘야 소수 정당 단계에서는 사회적 활력, 원외 활동을 잘 해야 결국 기회가 오고 나중에 수권 정당이 되는데 지금 정의당은 너무 지나치게 우리는 이제 제도권 정치를 해야 돼라고 하는 자의식에 너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예단일 수 있겠지만은 정의당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니 뭐 자식도 자식이지만 한 번도 못 해본 원내교섭단체 안에 들어가 보려고 네. 하는 그런 욕심은 생길 거 아니에요. 간사도 한번 해보고 네. 뭐 그런 식으로. 그 뭐 욕심 한도 끝도 없죠. 뭐 원내 있으면 또 원내 한번 들어가 보고 싶고, 네. 원내 있으면 또 원내 교섭단체 한번 해보고 싶고, 네 그런 식으로 그냥 근데 이제 어지간하면 좀 독자적으로 그걸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그러니까 낫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정의당이 민주평화당과 공동 원내교섭단체를 구성을 해서 네. 의정 활동을 함으로 해서 정의당은 오히려 존재감이나 자생력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독일에서도 소수 정당이 연정을 통해서 예. 다수 정당과 손을 잡고 집권까지 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예. 그 역효과가 있어요. 그럼 쟤들은 굳이 독자적으로 생존해야 될 이유가 뭐지? 예. 라고 하는. 그래서 독일의 자민당 같은 경우도 계속 연정을 하다가 결국에 지지난 총선 때 한번 원외정당으로 수십 년 만에 밀려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봤을 때는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이게 죽음의 키스에 가까운 그렇군요. 네, 그런 현상이라고 봐요. 너무 멋진 분석이신데요. 이거보다 더 멋지게 한번 분석해 보시죠. 정말 감동, 박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저는 이상적이진 않죠. 예. 안 좋은 거죠. 예. 하지만 현실의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평화당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제가 봤을 때 정체성이 아주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교섭단체 만들었다. 왜 했을까요? 교섭력을 높이는 거,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국고보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더 어이없었던 원내교섭단체도 있어요. 예전에 18대 때 선진과 창조연대,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은 완전히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선진과 창조연대라는 말도 안 되는 교섭단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본인들 이게 정체성 문제도 있고 정의당에서도 아마 김수미 평론가가 했었던 고민을 했을 겁니다. 당내 반발이 있을 거예요. 있었죠.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이거 국고보조금 문제도 있고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 원내교섭단체로서의 죄송한데 국고보조금은 달라지는 게 없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럼 그건 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위치가 좀 달라지고 교섭력이 강해지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현실적 유혹을 떼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 제안하는 거는요. 국회법 바꿔야 돼요. 원내교섭단체 2개 이상 못하게. 왜냐하면 2개 이상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 정당이 합쳐서 원내교섭단체 하나 만드는 공동교섭단체 조항은 저는 없애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저는 없애려면 의석수 기준을 좀 완화해서 낮춰주는 것도 같이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오히려 차라리 그게 낫죠. 네.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차라리 열석이로 낮추든지 그렇게 해서 유권자의 뜻을 그대로 받들게 해야지 차라리 합당을 하면 얘기가 다릅니다. 합당을 하면 우리 둘이 다르지만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정당으로 가겠습니다. 정강 정책을 정하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이거 교섭단 필요에 따라서 붙었다 떨어졌다 아니겠습니까? 무슨 조립식 로봇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 하죠. 김수민 평론